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아,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렇게. 오늘 본인이 어떤 방송에서보다도 훨씬 더 뉴스에 많이 이름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김준우 변호사가 정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어디서 인준을 받습니까? 아마 그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인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의외의 선택 내지는 저도 뭐 잘 예상을 못했었는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대위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당대표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신당 추진이라는 구체적 과업과 시기적으로는 가급적 12월 안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 제한이 좀 있어서 혁신위와 비대위의 가운데 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솔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녹색당이나 뭐 노동당 뭐 진보당 등 다양한 진보 정당이나 시민사회 세력과의 문호를 좀 넓혀서 재창당하는 형태 혹은 선거연합정당이라는 틀로 내년 총선에 가는 어떤 매듭과 판을 여는 그런 비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들 궁금해하는 거는 오늘 잠시 뒤에 이렇게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이준석 뭐 뜻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동의 신당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얘기를 했는데 당내 세 번째 권력 장혜영, 유호정, 조성주 등 세 분이 있는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과 못할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과 못할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권력 안에서. 근데 네. 유호정 의원이 뭐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못 만날 건 없지 않냐라고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의원 한 사람의 의견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연합정당 창당에 나가시는 겁니까? 아,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첫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정의당도 기득권화 되었다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건 뭐 몇 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양당의 기득권만 비판하지 않고 정의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것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비례만 공동으로 명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가 모두 같은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당 내에서도 되게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선임이 돼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진보의 정체성을 튼튼히 한 가운데서 이제 연대 연합을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당원들의 총의를 좀 더 모으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을 더 모아야 된다. 네. 정의당의 기득권. 보통 기득권은 인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네. 이제 막 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까지만 고민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019님께서 저희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신 변호사님 이번에도 네네. 청취율 1등인가요?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네, 덕분에 이번에도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를 오늘 오후에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세 분기 연속해서 이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를 했고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내려가서 제가 약간 서운한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두 자릿수 청취율은 세 분기째 오직 저희들 뿐이다. 예. 두 자릿수 청취율은 저희들만 유지하고 있고 3분기 연속으로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올곧은 글, 결고운 말을 듣고자 하는 갈증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갈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축하를 이어주고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주신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은 이제 오늘로 네, 뉴스 신세계는 좀 이렇게
네, 오늘로 작별을 좀 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혹시 뭐 위기의 진보 정당에게 묻는다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진보 정당은 어떻게 하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따로 제가 나오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아.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코너는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 자, 오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이정섭, 손준성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민주당이 철회를 했고 김진표 의장이 철회를 제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논쟁이 이어졌죠. 여야가 오늘 이제 이 쟁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안을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나서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 갈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이 탄핵 소추안을 오늘 오전에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30일에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보고를 해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안건은 보고를 하는 시점에 상정을 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 간의 그 핵심 쟁점은 국회법 90조 2항에 담겨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냐 아니냐가 지금 갈등의 핵심 쟁점인 건데, 국회 사무처의 의사국에서는 오늘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회법하고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보고된 의안이 아니라 의사 일정에 맞춰서 작성돼서 상정이 된 것이 곧 의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같은 이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공지만 된 상태였어서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철회가 완료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30일에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법률가로서 네. 보니까 발의한 의안이냐 의제가 된 의안이냐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회법 90조입니다. 국회법적 92조 일사부재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될 수 없다. 즉 발의한 의안이냐 의제가 된 의안이냐를 떠나서 부결된 안건만이 일사부재의 대상이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럴 때는 절차적으로 좀 헷갈리면 대개는 국회 사무처가 맞습니다. 네, 헷갈리는 절차적 문제는 법제처나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하는 게 저는 보통 맞다고 보고요.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이제 뭐 탄핵 소추는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게 뭐 법리적으로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민주당이 이미 하겠다는데 그럼 헌재에서 의견을 받으면 되지 굳이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쓸데없는 힘겨루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아마 국민의힘이나 오늘 이제 발언을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탄핵안 이제 발의 자체가 뭔가 별도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국민의힘 해석에 동의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서 없애는 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결정한다라는 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라는 거고, 국민들께서는 4.4.5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한동훈 장관 말씀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정치적 행위다라는 것 같은데. 아니 4.4.5입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탄핵이고 이거 무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좀 불법 탄핵이란 말은 약간 좀 얘기하기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어쨌든
그 선출된 의원들 헌법기관이 선택을 한 건데. 절차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에 관해서 혹시 탄핵이 이제 기각됐을 때 그 정치적 책임도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이 지는 거잖아요.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역으로 그 역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풍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은 민주당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굳이 불법이라는 표현의 딱지를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붙이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고는 공무소에 징계를 요청하는 게 무고죄거든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무고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간다.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거는 과반이 안 됐는데 소수점 아래를 이렇게 그냥 올림했잖아요. 네. 반올림도 아니고 그냥 올림해버려 가지고 했던 건데 여기에 무슨 소수점 아래 산수 가지고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불법이다, 무고다, 사사오입이다 이렇게 근거가 빈약한 비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명확성이나 법적 근거의 분명함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무너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근거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동관 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탄핵의 내용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오늘 국회에서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를 강화한다고 말씀해 왔어요. 이거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겠다. 또 심지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걸 탄핵하는 거는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안의 사유 중에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항목은 일단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정립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부터가 벌써 이제 논쟁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보도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가짜뉴스를 방치하기 않기 위해서 단속하겠다는 거를 탄핵의 이유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불법을 단속해야 되죠. 근데 불법을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함정 수사 이런 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막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 어긴 사람 단속하겠다고 해서 함정 단속을 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하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에 가짜뉴스 심의를 강화한다.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직권 없이 권한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 거잖아요. 가짜뉴스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제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까지는 그냥 하세요.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나요? 가짜뉴스인가요? 아닌가요? 단군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 곰 호랑이는 마늘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이거 신화인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 심의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뭔가 갖지 못한 자의 표현의 그 말을 묶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사전심의 부분은 최대한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방통위원회 이런 새로운 직권을 남용하든 뭐하든 이런 게 없더라도 현재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트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은 여전히 좀 공백 상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좀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은 기본권을 좀 중대한 침해에 가깝게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재산 누락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 인사혁신처하고 대통령실에 사실관계 진술이 막 달랐어요. 근데
오늘은 결국 사과를 하긴 했네요. 신고 누락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 신고 누락이 28억 원대였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 불찰로 인해 이런 문제가 거론돼 송구스럽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48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올해 3월에 다시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25억 원이 늘어나서 73억 원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원 넘는 돈이 신고 과정에서 이제 누락이 된 건데 지난 8일에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질책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 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한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린 거다라고 버티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오늘은 야당 의원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추가로 사퇴하라는 이제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엊그저께 이제 할 때도 이게 제 개인적으로 그 할 수 있으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처분 여부 이게 저 밝히지 마시고요. 안 밝히니까. 예결위에서도 아니, 인사혁신처장이 아니, 또 실장님, 말을 했고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퇴하고 제 인사권은 제가 결정할 수가 없죠. 결정할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강제 노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퇴하면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 뭐 한 달 있다가 퇴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경우는 있지만 예. 왜 사퇴할 수 없겠습니까? 예. 네. 사표를 내면 그거를 언제 수리하냐 한 번 네.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네. 이럴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네. 근데 왜 자신의 거취 표명을 인사권을 제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사표를 건지. 수리 안 해도 본인이 출근을 안 하면 징계를 받아서 잘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그래서 좀 말이 안 이것도 되죠. 뭐 이 정도까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근거를 좀 분명히 갖고 하시면 된다. 사과는 하지만 제가 물러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빙빙 돌려갖고 이러시는지 잘 근데 모르겠다. 이제 사실 워낙 그 재산 누락의 액수가 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할 때도 부결이 될 때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 신고의 누락이었거든요. 예. 그 문제를 좀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인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지난 6월에 특정 간부의 인사 전횡과 관련해 가지고 파벌 싸움이다라는 잡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내부의 소식통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3, 4급 인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6월 인사파동 당시에 면직 처리가 됐던 A씨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반면에 6월 인사파동이 불거지기 전에 지난 정부 시절에 청탁 관련된 문제를 두고 김규현 원장이 감찰 지시를 했고 그 감찰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 잡음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여기 몇 가지 좀 갈래를 갈라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 관련해서 벌써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온 게 벌써 세 번째 파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위 국정원 직원들 원래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간 검찰이 기조실장 하면서 돈과 이 정보 업무의 기획 업무를 손에 틀어줬었잖아요. 그리고 전 정권과 가까웠던 분, 이번 정권과 훨씬 가까운 분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 있는데 여튼 문제는 저는 후임이 더 문제다. 지금 현재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라고까지 이제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표현을 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리더십을 갖고 대북과 대공 정보를 다룬 적임자가 필요한 이 자리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군 장성 출신이 만약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이병호 국정원장 이후로는 이제 오랜만에 군 출신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보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경호처장에 임명될 때부터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긴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암고등학교 후배. 1년 후배인가 그렇죠 또. 예. 좋은 학교입니다. 아니 김용현 경호처장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백재건 씨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 관사
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민간인 또는 무속인과 함께 대통령실 그 관저 이전에 직접 관여해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하셨다는 의혹이 있는 분. 예. 네. 아니 그분이 그렇죠. 그게 김용현- 백제건이냐 민간인이냐 아, 네네. 이것만 다르지 그렇죠. 같이 갔던 건 분명해요. 예. 왜 갔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실 이전의 주역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게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까지 실질적으로는 옥상옥으로 국방부가 김용현 라인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언론 기사는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과 정보기관을 한 사람이 다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고등학교 1년 선배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전 그게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진심으로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사실은 해외 안보 관련된 사안을 더 눈여겨보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국정원이 계속해서 내부에서 자리 다툼을 통해서 이런 계속 불협화음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는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중고참 사이에서는 너무 자리 싸움에만 이렇게 암투만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자체가 뭔가 좀 문제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요. 좀 어쨌든 국정원의 쇄신이 좀 필요한데 신장식 변호사님 이렇게 좀 거론을 하시니 후임 인선에는 참 국회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꼭 해외 순방 가기 전에 인사 파동이 벌어져요. 이것도 국정원 인사 파동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상하게 해외 순방 다음 주에 또 해외 나가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금태섭 오찬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하고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의 금태섭 대표 그리고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노컷뉴스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금전 의원이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와 생각이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나중에 신당을 함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전 대표와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당장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당위론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 중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비명계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은 공천이 보장된다면 비명계든 민주당이든 남아있을 것이다. 과거에 제3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3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 거 잘 하시니까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남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신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냥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이제 열심히 지지율이 나와도 수도권에서는 당락을 얻을 수 있는 뭐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3당에서 몇 명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승부를 보려면 영남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당이 예전에 호남에서 보수신당이라면 호남에서 승부를 봤듯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금태섭 의원이든 전 의원이든 이준석 전 대표든 간에 이분들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영남에서 지역에 차근한 정치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냐. 그것이 돼야 사실은 의석이랑 교환이 지지율만큼 되는 거지. 단순히 지지율만 나와가지고는 사실은 뭐 지지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받는데 익숙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보이는 거잖아요. 50석을 할 거냐 아니면 사실은 제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저희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다양한 정당이 나타나는 것에서 늘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당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합집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총선에도 마지막에 새보수당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급격히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선영님, 굿바이 김준호 변호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